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뉴스입니다. 제가 들어있는 단톡방에서 말이죠. 긴급 폭로라는 글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말이죠. 이재명의 기상천외한 방법, 헌재 판결까지 뒤집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유무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용이 말이죠. 국민의힘 의원인 조배숙 의원께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했던 얘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취재한 내용과도 또 연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충분한 시나리오다.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의 진행 과정을 쭉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는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이번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좀 특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올 1월 14일에부터 말이죠. 변론이 시작이 되어서 총 11차례의 변론이 있었죠. 그래서 2월 25일 날 변론 종결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종 의견을 이제 진술을 했었죠. 보통 이제 일반 법원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관례에 따르면은 변론 종결일로부터 2주 뒤에는 반드시 선고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월 25일 날 변론 종결을 된 후에 여러분 며칠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죠? 거의 39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14일이면 선고될 수 있는 것을 39일이 되도록 됐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견이 많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대0 전원일치의 비밀, 양심선언만이 진실을 살릴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되어 있었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지금 양심선언을 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호소하는 폭로성 글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8대0 전원 인용이라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만장일치 판결은 단순한 헌법 해석의 결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권력에 포획되었음을, 낚였다 그런 뜻이죠. 포획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첫째, 숨겨진 내부 기록. 원래는 5대3이었기 때문에 선고일조차 잡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에 들어가면은요. 내부 회의 내용에 따르면 2025년 3월 28일까지만 해도 인용 5, 기각 셋, 기각 셋은 말이죠.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이제 인용 5, 기각 3의 구도로 선고일조차 잡지 못하는 교착 상태였다. 그거는 일찍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되도락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교착 상태.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묶여있는 상태. 그리고 이 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평의 중, 그러니까 3월 29일을 의미하는지 28일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일 평의 중 정형식 재판관이 돌연 입장을 선회. 그래서 구도가 6대2로 뒤집혔고, 문형배 재판관을 제외한 인용파들은 6대2라도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25일 날 변론 종결 후에 3월 28일 아침까지만 해도 5대3으로 되도록 교착 상태에 있었는데
3월 28일 날 평의회 때 갑자기 정영식 재판관이 인용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대2가 되었다는데 정영식 재판관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압박을 했습니까? 3월 30일까지 일요일이었죠. 일요일까지 마은혁을 임명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초선들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찬대 원내 총무가 화요일까지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은 탄핵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1일 날 갑자기 이렇게 말이죠, 4일날 선고한다고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좌우지간 3월 말경에 정영식이 마음이 변하고 민주당에서는 바람을 띄웠죠. 연막을 했습니다. 임명해라 임명해라 그러고는 3월 28일 날 6대2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말이죠, 5대3에서 4대4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흔여기가 들어오더라도 인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 같다. 왜냐하면 정영식, 김복경, 조한창이 문영배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선고일을 잡았다 그랬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그렇게 이제 무슨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황한 그 기각파 김복형과 조한창 재판관은 일단 시간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요청하고 말이죠, 시간을 좀 달라 했을 때에 4월 1일 날 이제 다시 문영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평의 4월 1일 날 말이죠, 평의 시작과 동시에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도 인용으로 돌아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8대0 전원일치의 판결이 완성이 되었고 선고기일이 4월 4일 오전 11시로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었다. 이게 거의 팩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말이죠. 자, 두 번째, 이재명의 정치 공작 기술이 헌재까지 뚫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했는데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특유의 기상천외한 정치 공작 기법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글만 그대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재판관들의 과거 이력 파악을 했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장, 지방법원장 등 재직 중 외유성 출장, 그리고 수당 수령 등 회색지대의 기록이 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이 재판관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약점을 장악을 해서 문제 인사들과의 연계, 그리고 민주당 내 정무특임팀의 정보 네트워크를 가동을 해서 그 약점을 장악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6대2라도 선고하자는 압박 조성 및 회유 작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부 재판관을 대상으로 설득을 하고 포섭 작업을 진행을 했던 정황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정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선고 지연이 39일인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심리는 2월 25일에 종료가 되고 선고는 4월 4일인데 박근혜 탄핵보다도 4배 이상 긴 이례적으로 지연을 했다, 그런 얘기죠. 선고 기일을 못 잡은 이유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들었듯이 내부에서 말이죠, 인용 기각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5대3으로 되도록 상태, 교착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이죠, 정영식이 먼저 입장을 바꾸고 그 다음에 김복형이 입장을 바꾸고 조한창 순으로 인용으로 전환을 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점차 포위를 하고 압박을 당한 듯한 흐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단순한 의견 변경이라기보다도요, 조직적 기획과 시나리오에 의한 판결 조작으로 해석된다. 글 쓴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네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하나다. 이 모든 정황과 흐름은 단순한 정치적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 사법 공작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힐 방법은 단 하나 남았다고. 그런데 그 방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재판관 중 단 한 명이라도 양심선언을 통해서 내부 사정을 밝히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국민혁명이 저항권이 이제 발동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사법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을 내리기를 말이죠. 정치 공작의 시대에 사법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법부가 말이죠. 우리 민주주의의 최고의 보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보루 중에 보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죠. 옛날에는 막 자기라고 그랬는데 말이죠. 정치 공작 시대에 사법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권력의 신뢰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식 권력 정치는 단순한 포퓰리즘을 넘어서 사법과 헌정을 직접 뒤흔드는 차원으로 진화를 했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부코리아 소년부 대표가 그랬죠. 이재명이 짓고 나면은 지금까지 거의 스타를 봤을 때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계속 대통령직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까 제가 방송을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윤석열 탄핵이 그 정점이었고 8대0 판결은 그 마지막 포절이었다. 사법부가 이제 권력의 신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국민은 묻고 따져야 한다. 그 판결은 진실인가 아니면은 조작된 연극인가. 지금까지 이제 의문을 표시하면서 확인을 하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할 용기가 있는가 이렇게 되묻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글은 자유롭게 복사, 배포, 인용이 가능합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권리다. 이게 배포 인용하는 것은.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이게 SBS는 말이죠. 이 정보를 입수한 것 같습니다. 4월 3일날 제가 웹 서핑을 하다가 말이죠. SBS에서 올린 그 영상을 6분 30초인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SBS에서는 말이죠. 이 8대0에 대한 정보를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이죠. 제가 이제 그 탄핵과 관련해서 웹쇼핑을 하는 가운데에 SBS에서 올린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올린 것이 아니라 3일날 올린 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조성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말이죠. 그 사람은 헌법재판소에서 채택한 유일한 정인입니다. 그 사람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말이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 직접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대화를 했었죠. 그때에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말이죠. 이 성년 경비단장의 얘기를 반박을 했습니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 정영식 재판관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보니까 말이 맞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좀 음성을 높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정영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셨고 또 그분의 처형되시는 분이 그 누굽니까 뭐 우리 국가요직에 또 누군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사람이다 보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변론 과정을 봤을 때에 아주 그 엄격하게 신랄하게 이렇게 그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목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형식이 편든 조성현 헌재 결정 이끌어낸 키맨의 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 3일 날. 그러니까 헌재 결정 이끌어낸 키맨의 정언, 이렇게 해서 6분 30초로 편집을 해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제 SBS는 취재를 다 했지만은 밝히지는 못하고 헌재 결정을 이끌어낸다. 헌재에서 결정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말이죠. 이걸 보면은 맨 밑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탄핵 결정 핵심 키맨 중 하나인 조 단장의 헌재 정언 모습을 영상으로 요약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탄핵 결정 핵심 키맨.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결정을 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는 오후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5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진보 교육감 10명이 초, 중고등학교의 시도 교육청회를 통해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학생들을 민주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전부 생존계를 시청하도록 해라. 만약에 말이죠, 이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죠. 좀 부정적인 거였다라면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뭐 부정적인 점을 보여서 학생들이 이 거리로 나오라, 이렇게 아무리 악한 선생이라도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 보기 좋게 대통령이 탄핵되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참 교육을 그분들 얘기로는 하지 않았나. 그런데 말이죠, 어제까지 4월 3일까지 이 국민의힘 대통령실까지 전혀 정보를 몰랐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속고 당했다, 기만 전술에 당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8명의 재판관 중에 양심이 회복되는 사람은 이런 내용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밝히더라고 해서 바뀔 게 있겠습니까? 뭐 판결을 해버렸는데 말이죠. 만약에 뭐 협박을 받았다, 그 다음에는 말이죠, 뭐 다른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번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박상학 씨. 그분 여기 화면에 나오죠? 이분이 2013년도인가 북한에서 말이죠, 가족까지 살해하겠다는 팩스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말이죠, 북한의 탈북인을 가장해서 독침으로 살해하려고 접근했는데 그것도 국정원에서 검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분들은 그러다 메시지가 오는데 말이죠, 재판관들에게 이런 팩스나 독침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관들 국가관이 투철하고 법관으로서 보통 30-40년 계신 분이죠. 뭐 그런 거 한다고 해서 협박에 굴하거나 돈에 매수되거나 뭐 그러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그분들의 약점이 있다고 해서 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는 안 했으리라 보는데 사람 마음은 모르는 것이죠.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말이죠, 북한만 갔다 오면은 북한을 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미인계에 걸려들어서 말이죠, 자기 자식이 북한에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통설적인 지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참 안타까운 건데요. 자, 우리 자유 대한민국 반세기의 국권이 서가기 위해서는 일단 반국가 세력 종북조사파는 안 됩니다. 김일성 시체 영생 교도들에게 이 나라가 접수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모든 것이 상황이 끝날지라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바라는 그런 분이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